오스만 제국은 사실 처음을 보면 아주 기술을 소중하게 여겼던 상업국가였고 진취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 그러나 결국은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산업혁명을 놓쳐요. 사실은 이 오스만 투르크야말로 16세기 상황에서 보면 이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기술혁명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나라였어요.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나라였어요. 교역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나라였어요. 자유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 거기에는 이제 재정일치라고 하는 것이, 즉 종교와 정치를 그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 조선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조선이 무슨 재정일치 사회였냐라고 여러분은 반박하시겠지만 사실은 재정일치적인 면이 있었던 거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임금님이 국가 제사의, 종묘에서 하는, 문묘에서 하는 국가 제사의 가장 큰 책임자였잖아요. 결국 상징적이라고 하지만은 조선의 왕들은 일종의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제 끝없는 전쟁을 오스만은 벌였고, 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무능한 왕자를 하렘에서, 무능한 왕자를 더욱더 무능하게 방치하고 그렇게 유도함으로써 결국은 세습 군주제가 비효율을 치달았다. 그것은 조선 후기에 우리의 상황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 이른바 외척의 세도 정치를 하면서 그 외척들은 결코 똑똑한 왕을 원할 리가 없잖아요. 아들이 없는 왕이면 더 좋은 거죠. 결국 약한 왕을 대대로 재생산하는 데 일부 귀족들의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가는 동력을 상실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0분 동안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할 일이 있겠죠. 어떤 일을 할까요? 질의응답을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스만과 관련이 되는 것이든 관련이 되지 않는 것이든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저는 우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오스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북한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북한도. 북한에 지금 3대째 세습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근자에는 그 누구죠? 김정은이 10대 초반에 딸을 데리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짐작일지는 모르지만 어찌 보면 이제 4대 세습 체제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도대체 북한이라는 나라의 성격은 무엇인가? 거의 그러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한편으로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숭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면 세습 왕조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거든요. 북한의 이른바 김일성주의를 비롯한 북한식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서구적인 공산주의하고 같은 것이었느냐, 아니면은 성리학적 공산주의인 거냐 이제 하는 그런 어려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남녀 평등이 거의 기계적으로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1세기 초반에 지금 평양에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북한의 실생활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저도 그 관심을 가지고 북한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들여다봤는데요. 거기 보면 북한의 여성들은,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의 상황을 보면 북한의 여성들은 밖에 가서는 남성과 거의 대등하게 일을 하다가도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집에 오면 남성들은
일찍 온 사람도 가사 일을 하지 않고 신문을 봐요. 그리고 뒤늦게 집에 들어온 여성이 모든 것을 다 해요. 모든 준비, 모든 요리, 모든 설거지, 가정일 다 해요. 그리고 남자는 그냥 서빙을 받는 그런 존재로 비춰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자기들의 일상을 보여줄 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과연 어떤 한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사회를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전혀 새로운 이데올로기라고 말을 하지만 사회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않고 뭐랄까 혼종의 상태 또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이 없을까요?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지만 예를 들면 지금 검찰이 지금 검찰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검찰 국가를 만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빨리 과거 제도 유습으로부터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을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쟤들은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잖아. 그것 때문인 거잖아요. 쟤들은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어.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고 그런 어려운 시험은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공부를 잘한 사람들에게 맡겨서 세상을 정의롭게 운영을 하라고 그러면은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런데 사실은 그 잘할 거야. 신뢰를 갖는 거는 좋지만은 검사가 되기 위해서, 판사가 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봐야 되는 시험은 그럼 어떤 시험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좀 너무 단순하게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말하자면 논어와 맹자와 대학과 중용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하면 그이의 어떤 교양의 수준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이가 어떻게 회계를 알고 그이가 어떻게 경제를 알고 그이가 어떻게 화해를 알고 그이가 어떻게 공동체를 알고 그이가 어떻게 연대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훌륭한 행정관리, 훌륭한 사법관리, 훌륭한 재무관리가 되기에는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미 빠져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사람을 볼 적에 인재를 고른다고 할 적에 너무나 쉬운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공통적인 시험을 실시해가지고 그 공통적인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맞은 사람은 최고 엘리트다. 즉 국어, 영어, 수학을 제일 잘했다면 의심할 여지 없는 엘리트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21세기 사회는 대단히 복잡하고 대단히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그러한 사회인데 특정한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땄다면 특정한 학교를 나왔다면 특정한 시험에 합격했다면 가장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가 1980년대 유럽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에 시니츠라고 하는, 지금은 아마 일본 외무성의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니츠라고 하는 일본의 젊은 외무성 관리를 만났어요. 대학에서. 그이도 유학 비슷하게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몰랐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와세다를 나왔는데 그런 일본의 고시가 이미 없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외무부 관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저는 굉장히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이 일본인 이유, 한국이 한국인 이유가 거기에서 설명이 되더라고요. 하나의 설명은. 그 시니츠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외무성에서 어떻게 배정이 된 거냐면 너는 독일어권이야 이렇게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어권이야 배정이 됐는데 이는 실제로 독일말을 잘 하지 못하잖아요. 와세다에서 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와세다의 다른 과를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일본 외무성에서는 3년 동안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월급을 제대로 다 주면서 3년 동안 어떤 시간을 주는 거예요? 3년 동안에 네가 가고 싶은 독일의 대학교에 가서 네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그러니까 독일말도 공부하면서 네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들을 열심히 찾아서 듣고 독일의 중요한 사람들을 네 역량이 허용하는 만큼 사귀어라. 네가 하는 일은 그거야. 그것이 신이찌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또 다른 신이찌는 영어권에 가서, 또 다른 신이찌는 불어권에 가서, 또 다른 신이찌는 한국어권에 가서, 또 다른 신이찌는 몽고에 가서, 또 다른 신이찌는 중국에 가서, 또 다른 신이찌는 브라질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자기가 앞으로 활동해야 될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역할을 하고, 큰 뿌리를 내리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대사관에서 또는 공사관에서 영사관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그걸 합니까? 퇴임을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의무성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최고의 스파이가 되는 거죠. 그 지역에서. 최고의 스파이라는 말은 너무 부정적으로 들리겠지만은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마 신실한 사람은 영원히 독일어권에서 활동을 하면서 독일말을 자유롭게 하고 독일의 많은 친구를 사귀면서 독일의 신문이나 방송을 자유롭게 듣고 그 상황을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해석하고 그것을 일본에 정보를 제공. 그런데 우리나라 의무부 관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의무고시라는 게 있는데 의무고시에서는 물론 독일어도 보고 영어도 보고 불어도 보겠지만 그런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 멈추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지금도요 그런 전문적인 관리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왜 그러죠? 왜냐하면 영어권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독일어권이나 불어권이나 중국어권에 매몰되는 것을 대부분의 관리들이 싫어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은 영어권에, 그 다음은 독일어권에, 그 다음에는 불어권에 그렇게 가도록 하는 거예요. 뺑뺑뺑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30년을 의무부에 있어도 결국은 뭔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은 어느 한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의무부 관리들은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외교부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부서에도 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너무나 시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시험 중심이라는 것이 기계적인 정의, 기계적인 균형, 기계적인 평등을 강조한 나머지 실질적으로는 균형도 없고 평균도 없고 전문화도 없는 야바이들의 집단으로 만드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험 점수 높은 사람을 끝까지 우대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아놔도 장관을 뽑아놔도 결국은 별 볼 일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으니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오스만 제국을 얘기했습니다만 오스만 제국을 생각하면서 제 머리 한쪽에 끝까지 남아있는 건 뭐냐면 우리 사회는 사실은 우리 사회는 허리가 굉장히 강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중산층, 우리 사회의 시민들, 이 강의를 지금 청취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보다 나은 시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최고 엘리트라고 믿는 그이들이 최고 엘리트가 사실은 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들에게 사실은 전문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실은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다. 오스만이 망한 것과는 또 다른 이유로 대한민국이 급작스럽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허리가 튼튼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결국 우리는 오늘날 이 시점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잘 나타내는 것처럼 권력을 주어도 그 권력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없는 엉터리 엘리트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